자, 그럼 이제 시간이 돼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광복 70주년 맞아서 한국사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할 거고요. 해법국사 노범석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할 건데 일단 여러분 자료 다 받으셨죠? 네, 자료 가지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도 일단 다운받으셔야 됩니다. 자, 다운받으셔서 보셔야 되는데 그 광복 70주년을 맞아서 저희가 광복의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들이 한국사 또 시험을 준비하니까 시험을 준비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뭘까.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무장독립전쟁이 우리의 광복의 의미를 가장 잘 보여주는 그 주제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한국사 시험을 좀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근현대사 파트에서 이게 무장독립전쟁은 사실은 반드시 넘어야 될 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반드시 넘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부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누가 뭐래도 근현대사에서는 무장독립전쟁이 제일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현장에서 수업을 할 때는 뭐 이런 말씀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무장독립전쟁 시작하기 전에는 제가 그 비닐봉다리 준비해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수업하면 진짜 막 뒤에서 토하고 그러는데 별로 재미없네요.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좀 이게 좀 까탈맞은 주제인데 근데 피해갈 수 없는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시작할 때 사실은 그 얼마나 최근에 문제가 기출됐는지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릴 건데 지금 제 목소리 괜찮아요? 네, 제가 오늘 지금까지 막 수업을 하다 왔는데 요 이제 전 수업이 사실 또 일제강점기였거든. 그래서 오늘 수업이 많으니까 수업 살살 해야지 그런데 또 엄청 소리 지른 것 같아. 그래서 들어왔는데 벌써 나 목 쉬어 있는 것 같아. 그냥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수업을 생각할 때 일단 그 의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한테 도움도 돼야 되고 제가 이 생각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지금 들어와 보니까 사실은 이게 좀 낯익은 얼굴들도 좀 많이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그래서 이 안에 분명히 실제로 또 뭐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한국사 공부에 대한 사실은 차이도 되게 많다라고는 가정 속에서 제가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사를 얼마 안 해보신 분들은 사실은 이 부분이 공부를 좀 한 사람도 진짜 어려워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많이 어렵게 느끼실 거고 그 다음에 또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은 뭐 되게 또 잘못하면 뻔한 얘기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진행할 때 그러니까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최대한 좀 이제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제가 가운데 선을 좀 잘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무장독립전쟁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오늘 수업의 마지막에는 어떻게 수업이 끝날 거냐면 실제 기출문제랑 예상문제를 좀 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수업한 내용을 이제 문제, 실제로 기출문제에서 어느 정도 나오는지 그리고 문제도 절대 제가 쉬운 문제만 가져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끝에 보면 아시겠지만 조금 까탈 문제, 맞은 문제도 있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도 우리가 얼마나 최대한 적응이 되고 그래서 하여튼 제가 오늘 실제로 수업을 하는 건 머릿속에 그리는 건 2시간 반 조금 더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은 제가 시작하고 나면 중간에 한 번 쉴게요. 그래서 중간에 한 15분 정도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시 돌아올게요.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수업이 들어오면 이제 수업이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여러분 뒤에 보시면 자료 뒤에 보면 그 문제도 좀 제가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가 아직 이제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들은 이제 푸는 게 약간 뭐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편하게 그냥 되는 데까지 푸시고요. 아니신 분들은 저랑 제가 어차피 다 풀어드릴 거니까 같이 풀면서 오늘 내용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그 일제강점기에서 사실은 가장 까탈맞은 그 무장독립전쟁으로 들어갈 건데요. 자, 그럼 무장독립전쟁이 그 최근에 이제 문제가 어떻게 출제됐니? 자, 그 얘기부터 제가 얘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첫 페이지를 보시면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기출 분석이 나와요. 그래서 기출 분석은 제가 요런 스타일이다. 그냥 느낌만 그냥 전달해 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본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1910년대 내용들이 최근에 주요 한국사, 그러니까 기출문제에서 이제 얼마나 나왔냐, 이거 이제 잠깐 말씀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사실 제 수업의 가장 포인트는 1920년대, 30년대 무장독립전쟁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게 바로 여길 들어가면 약간 여러분 좀 이제 흐름이 좀 끊어지는 맛이 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전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짧게 살짝 그림만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대한 얘기도 제 중요한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말씀을 많이 드릴 부분은 1920년대, 30년대
독립군의 활동, 그리고 이제 독립군의 실현, 독립군의 통합 과정.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하면서 내용을 좀 일정 정도 마무리하고 또 문제도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 하여튼, 제가 수업 이제 시작하기 전에, 안 그래도 오랜만에 이렇게 오셔서 어떤 분이랑 잠깐 얘기했는데, 저한테 그 얘기부터 하더라고요. 이 주제를 다 하면, 오늘 10시에 끝나긴 끝나니? 그거 저한테, 아니, 물론, 반말로는 안 했겠죠. 그래서 하여튼 근데 맥락은 그거였어. 그래서 제가, 어디지? 자, 그래서 제가, 끝나죠? 제가 그러고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10시에 다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람이 하는 일이라 살짝 오버할 수도 있어요. 근데 최대한 시간 맞출게요. 자, 20년대 기출문제들이고요. 자, 그 다음 30년대. 그리고 40년. 여기서 이제 한마디만 해볼게요. 여러분, 다른 건 됐는데, 1940년대 무장독립전쟁은 제가 뒤에 가면 말씀드리겠지만 사실은 거의 뭐가 나오냐면 거의 한국강복권이에요. 그래서 특히 한국강복권은 여기 기출의 특징이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여러분 최근에 보면 문제가 쏟아져요. 그죠? 그래서 한국강복권은 특히 또 잘 보셔야 됩니다. 되셨죠?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이 얘기를 다시 받을게요. 자, 그 다음. 자, 그리고 나서 나머지 또 특이한 문제들 조금만, 저 문제 유형만 좀 봐드릴게요. 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10년대, 20년대, 30년대, 자, 독립운동 기지건설, 그 다음에 무장독립전쟁, 이런 주제가 나온다 그랬잖아.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기본적으로 인물사 문제가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근현대사를 공부해 보신 분들은 이게 정근대사랑 또 다른 게 근현대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는 것 중에 하나가 인물사예요. 사실 정근대사는 사람이 거의 안 나오거든요. 정근대사의 왕은 사람이 아니야. 제가 수업 시간에 많이 말씀드리는데 정근대사의 왕은 사람이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시간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영조나 정조는 또는 무슨 광개토대왕, 장수왕은 시간의 가장 큰 기둥이잖아. 그러면 왕 빼고 나면 시험에 나오는 게 되게 정해져 있어요. 정근대사에서 우리가 굉장히 오랜 시간을 배우지만 실제로 시험에 나오는 건 승려 문제가 나오죠. 원효, 의상, 의천, 진울 이런 문제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성리학자들이 나와요. 그래서 이황, 이이, 그 다음에 무슨 윤유, 이런 이제 인물들에 대해서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를 제외하고선, 인물사 문제 거의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어린 시절에 많이 읽었던 위인전이 있잖아. 그 위인전의 가장 대표적인 게 장수들이죠. 예를 들어, 이순신. 사실 이름만으로도 굉장히 가슴 뜨거워지는 테마인데, 그래서 이순신, 을지문덕, 영계소문, 강감찬, 시험에 잘 안 나와요. 그런데, 근현대사 파트는 사람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무장 독립투쟁과 관련된 인물사 문제들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특히 2012년 국가직 9급 이동희 문제는요. 정말 어려웠던 문제였어요. 그래서 당시 문제 나왔을 때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그러니까 정답률이 가장 낮았던 문제가 또 인물사 문제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자 보시면서 약간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데 사람 이름들도 눈도장 좀 찍으셔야 돼요.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다음에 특히 공무원 시험. 그러니까 각종 역사 시험 중에서 공무원 시험이 제일 좋아하는 게 하나 있어. 그게 뭐냐면 순서 배치예요. 그러니까 사건 쭉 주고, 근데 이게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역사 문제 중에도 얘는 사실은 문제 수준은 좀 떨어지는 거야. 저도 문제 만들 때요. 저도 평생을 문제 만든 사람이잖아. 그냥 문제 만들 때 문제 만들기 제일 쉬운 게 뭐냐면 사건 있잖아요. 사건 연도별로 꺼내놓고 순서 나열하라요. 이게 출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단순하면서 공부를 좀 꼼꼼히 했는지를 체크할 수 있는 문제인데 공무원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각종 파트에서 많이 나오는데 자 독립군의 항전에서도 순서 배치 문제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다음에 또 하나 그냥 단순 문답. 요거는 그냥 예를 들어 청산제첩 알고 있어요? 이렇게 찍어 들어오는 문제 있잖아요. 그다음에 한국강복권 알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찍어 들어오는 문제. 이런 문제는 조금만 공부하시면 사실은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자 최근 9년간 자 이제 무장독립전쟁 관련된 기출 이제 형태들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좀 들어가 볼게요. 자 이제 무장독립전쟁으로 저희가 가야 되는데 자 무장독립전쟁 들어가기 전에 저희가 지금 이제 하게 되는 파트가 어디냐면 일제강점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일제강점기에 대한 얘기를 먼저 좀 잠깐 하고 그 다음에 이 내용으로 들어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 좀 어둡죠? 이쪽으로 오니까. 이쪽으로 와야겠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얘기를 먼저 잠깐만 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자 본격적인 얘기로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현대사는 크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대원군의 집권부터 시작해서 일단 국권 피탈까지 여기 이제 근대사회 전개를 하는 첫 번째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원이 우리는 이런 외세 침략성 속에서 나라를 지키려고 했는데 안타깝게 나라를 빼앗기게 돼요. 그래서 그 나라를 빼앗긴 사실은 그 아픔의 역사.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루게 될 일제강점기예요. 그리고 나면 45년 8월 15일 바로 내일이죠. 바로 내일이 되면 그 광복 70주년이네요. 그래서 이 땅에 정말 많이 배웠다는, 많은 걸 알고 있다는 정말 똑똑한 사람들도 이 민족이 일본으로부터 독립되는 그날은 영원히 오지 않을 거라고 확신을 가졌던 사람들이 이 땅에 되게 많았어요. 그런데 그들의 생각은 틀렸어. 지금 여러분이 눈으로 확인하시는 것처럼 이 나라는 일본으로부터 독립했잖아요. 그래서 그 독립 이후의 역사, 우리가 이제 보통 현대사라고 부르거든요. 그렇게 세 개의 단원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앞에 단원 근대사회전개랑 일제강점기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최소 두 문제 정도 출제된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로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건데, 항상 근현사 파트는 어떻게 공부를 하시는 거냐면, 정근대사랑은 뭐가 다르냐면요. 근현사 지금 그 공부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만 제가 얘기하고 갈게요. 무조건 근현대사는 10년 단위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역사에서는 시간의 기준을 100년, 100년으로 잡는데, 근현대사에 오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간에 훨씬 더 예민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의 축을 10년으로 좁혀야 돼. 그래서 항상 얘기가 어떻게 진행되냐면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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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으로 갈 거예요. 그래서 1860년대, 1870년대, 1880년대, 1890년대 끝나는 순간까지 10년, 10년, 10년으로 돌아. 되셨죠? 그러니까 시간에 더 예민해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쪽 근현사 파트에 오면 그 앞에랑은 다르게 주요 사건의 연도 같은 것도 좀 외우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게 10년 단위로 시간이 좁아졌기 때문에 여러분이 조금 더 예민하게 보셔야 되고, 하나 더, 한국사 공부를 많이 안 하신 분 중에 처음에 공부하시면 그래서 이 파트가 조금 더 어렵게 느껴져요. 왜 그러냐면 굉장히 디테일하게 물어봐.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정근대사는 큼직큼직하게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어진 자료를 보고 선지를 대충 읽잖아? 그러면 대충 눈치로 대충 갖다 때릴 수 있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이제 물론 눈치를 맞춰서 만냥 틀리지 않은 다른 문제인데 어쨌건 좀 약간 틀리더라도 대충 이제 눈치로 갖다 때리고 뭐 이제 이런 게 좀 있는데, 여기는 시간의 선이 되게 좁기 때문에 굉장히 촘촘하게 물어봐. 그러니까 내가 모를 때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여기가 훨씬 높아요. 왜 그러냐면 대충 때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알면 아는 거고 모르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근현사가 어렵다는 얘기가 아니라 똑같이 몰랐을 때 느끼는, 그러니까 공부하신 분 저기 얼마 안 된 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더 높은 단원이에요. 되셨죠? 근데 자, 일단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간다? 10년, 10년, 10년 단위로 가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일제강점기 들어가 볼게요. 자, 일제강점기도 역시 10년, 10년, 10년 단위로 가는데요. 자, 첫 번째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무조건 10년 단위로 가는 거야. 일단 1기, 그리고 2기, 그리고 3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기, 2기, 3기라는 이 얘기가 뭐냐면 이 얘기가 결국 10년 단위입니다. 10년, 10년, 10년이야. 그래서 1기라고 말하는 건 1910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1910년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기출분석하고 독립군의 활약을 할 때도 1910년대 얘기를 했잖아요. 그 얘기야. 그 다음에 2기라는 건 언제냐면 1920년대야. 그리고 3기는 언제냐면 1930년대 이후 얘기예요. 되셨죠? 네, 그래서 결론은 10년, 10년, 10년. 그래서 1기, 2기, 3기. 일제강점기 이렇게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일제강점기 기본적인 틀이 뭐냐면 여기다가 일제가 우리를 어떻게 통치했느냐. 자, 첫 번째 얘기가 뭐냐면 첫 번째는 무단 통치예요. 그리고 이 1기 무단 통치의 가장 핵심 키워드는 헌병경찰 통치야.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여러분 그 제국주의 국가들이 약소국을 상품 시장화하는 과정에서 식민지를 만드는 건 사실은 거의 세계사적 보편성에 해당해요. 그러니까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우리처럼 사실은 이미 자본주의가 먼저 발달한 선진국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식민지의 역사를 경험한 나라들이 사실은 지구에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건,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는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는 그 말이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그러나 우리처럼 심하게 당한 경우는 많지 않아요. 우리는 세계사의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일본에게 심하게 당한 케이스야. 그러니까 일본을 지금 우리가 용서하는 문제는 용서하는 문제고, 우리가 이 역사를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심하게 당했어요. 그래서 이 무단 통치는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말을 듣든가 아니면 죽든가야. 그래서 어리버리한 조선놈들 아주 싸그리다 밟아놓고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엄청난 포갑적 통치를 하는데 이게 무단 통치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근데 1919년 3.1운동을 경험하고, 근데 일본이 약간 쇼크를 받은 거야. 이 어리버리한 조선놈들한테 싹 밟아버리면 끝날 줄 알았는데 얘들이 생각보다 까칠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포갑적 통치가 오히려 사실은 그렇게 효율적이지 못하다라고 느낀 거예요. 오히려 조선인들의 내부적 단결을 더 강화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조금 더 고급화된 통치 방식을 들고 와요. 자, 이게 뭐냐면 2기, 자, 두 번째로 넘어가는 문화통치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통치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기만적이야. 그래서 말로만 유화통치지 실제로는 이들이 말했던 것처럼 움직이진 않아. 그런데 결론, 이 문화통치의 결론은 뭐냐면, 자, 일본이 뭘 하겠다는 거냐면 지금 이 조선인들 안에서 친일적 조선인들을 양성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 스스로 이간 분열되게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문화통치고, 이 문화통치는 사실은 약간의 시간은 걸리지만 상당히 효과적인 통치 방식이에요. 그리고 이 문화통치 과정에서 우리 민족은 독립운동 과정에서 정말 큰 또 위기를 맞게 됩니다. 자, 이게 2기 문화통치야. 자, 그 다음 3기가 되면, 자, 이들이 통치 방식을 또 바꿔요. 이게 뭐냐면 민족 말살 통치야. 이 민족 말살은 그러니까 우리 민족 그냥 없애버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민족 말살이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황국신민화 정책이에요. 황국신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황국이라는 건 그 일본의 황제, 일본애들이 말하는 이제 얘네들이 지네 황제를 텐노라 그러잖아. 텐노. 그래서 우리 본토인들, 그리고 너희 반도인들, 그러니까 반도라는 게 우리 얘기하는 거죠. 자, 반도인들, 우리는 모두 하나라는 거야. 바로 위대한 텐노의 자랑스러운 신민들이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서 얘네들이 갑자기 뭘 얘기하는 거냐면 조선과 일본이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되셨죠? 그럼 갑자기 왜 이 얘기를 해? 아니, 그, 2기에서 3기로 갑자기 왜 이렇게 바뀌었지? 왜 이렇게 바뀌었냐면,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이들이 1931년 만주사변을 일으켜. 그러면서 대륙과의 엄청난 전쟁을 시작해요. 그래서 이 전쟁 과정에서 누가 필요한 거야? 조선인들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조선인들한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도 이 전쟁에 나와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이 말을 하려면 무슨 말을 해야 되냐면, 우리가 하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도 다 같이 지금, 우리 텐노의 엄청난 은혜를 입고 있는데, 사실 이 대륙과의 전쟁에서, 지금까지 그러니까 일본의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이 죽어간지 알아? 그동안 니네 조선인들은 뭐 했냐? 니네들은 니네들의 권리만 얘기하고, 한 번도 니네들이 감당할 걸 해본 적이 없잖아. 옆에서 이제 뒤에서 구경하니까 재밌냐? 이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이 전쟁에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뭐야? 바로 민족 말살 통치, 황국신민화 정책이야. 그래서 결론은 전쟁 동원이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이렇게 해서 통치 방식에 대한 말씀 드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 수탈이야.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통치 방식, 그 다음에 1기의 경제 수탈은요. 다음번에, 그러니까 요 얘기는 오늘 제가 자세하게는 할 수 없고 큰 틀만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틀거리를 일단 만들어야 되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자, 1기는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게 땅이에요. 땅.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래서 토지조사사업. 1기에는 땅 뺏어가는 거야. 자, 그 다음에 2기 갑니다. 2기는 산미증식 계획이야. 그래서 뭐가 정하냐면 쌀 뺏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3기는 대륙과의 전쟁을 시작하면서 얘들이 이제 진짜 미쳐 날뛰어요. 그래서 진짜 눈에 보이는 건 빡빡빡빡 몽땅 다 긁어가는 거야. 그래서 3기는 경제 수탈이 몽땅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그래서 땅, 쌀, 몽땅 이렇게 해서 자, 일제 통치 방식 그리고 경제 수탈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 되시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일제강점기 제가 전체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기서 교과단원 자체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일제 통치 방식과 경제 수탈이 나왔잖아.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면 이제 등장하는 얘기는 우리의 대응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냐? 이 얘기야. 자, 근데 우리 대응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 대응은 항상 둘로 나눠서 가시는데 하나는 뭐냐면 국내 대응이야. 국내. 1910년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1920년대 국외 대응이에요. 여기까지 되셨네? 그래서 1910년대 국내 소리가 어떻게 대항하냐? 1920년대에서 어떻게 대항하냐? 1930년대 우리가 어떻게 독립운동을 하고 이들에게 저항했냐? 이 정의 역사라고. 여기까지 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국외도 똑같아요. 1910년대는 어떻게 했니? 20년대는 어떻게 했니? 30년대는 어떻게 했니야? 그러니까 나중에 일제강점기라고 하는 요 시대가 끝나고 나면 여러분 그냥 알아두세요. 요 단원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 단원 전체가 총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당신 뭐 하는 거야? 그러지 마시고요. 그게 총 몇 개야? 12개. 그러니까 이게 총 12덩어리가 나는 거야. 되셨죠? 그래서 요 각각의 덩어리들에 대해서, 요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정리가 끝나시면 일제강점기가 끝나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그러면 오늘 지금부터 이제 저랑 할 얘기는 뭐냐면
나머지 얘기들은 제가 요 얘기는 일장 정리를 해야 되니까 지금 살짝 말씀만 드렸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하게 될 얘기가 뭐냐면 국외 대응. 그래서 국외 대응의 가장 핵심인 독립군의 항전의 역사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저랑 수업할 내용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20년대, 30년대 독립군의 항전의 역사야. 그런데 이 얘기를 하려면 1910년대 자,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대한 얘기를 제가 안 할 수 없기 때문에 자, 이 얘기를 먼저 간단하게 하고 그 다음에 독립군의 항전의 역사에 대한 얘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셨어요? 네, 자, 그래서 전체적인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러면 다시 이제 교재로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프린트 봐주시면 1910년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게요. 1910년대는 일단 테마가 뭐냐면 제가 오늘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 누가 뭐래도 무장독립전쟁은 진짜 어려워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체 진짜 어려운 파트인데 근데 오늘 제가 하여튼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이 시간 동안 그다음에 앞에 전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기본적으로 배경으로 까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간까지 뺏기고 나면 실제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한 뭐 2시간 반이 채 안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이 시간 동안에 제가 가장 어렵다는 무장독립전쟁 확실하게 끝내드릴게요. 되셨죠? 같이 딱 근데 대신에 보세요. 자면 안 돼. 그럼 방법 없고 되셨죠? 그러니까 눈만 뜨고 계시면 돼요. 되셨죠? 예, 쫙 정리해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원래 수업을 잘하는데 여기 무장독립전쟁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깜짝 놀라실 거야. 자, 보세요. 자, 해볼게요. 네, 자, 비웃어도 돼요. 자, 익숙해요. 자, 갑니다. 1910년대는 여러분 제가 이거 엄청 왔다 갔다 반복 많이 할 거거든. 자, 이제 본격적인 얘기로 들어갈게요. 이제 제가 점점 말의 속도도 좀씩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제 목 상태는 안 좋지만. 자, 갑니다. 자, 1910년대는 일단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이야. 그런데 여기는 1920년대, 30년대랑 얘기가 달라. 그래서 뭐가 출제되는지 포인트가 뭔지는 일단 먼저 보여드릴게요. 알고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는 보세요. 독립운동 뭐라고요? 독립운동 뭐라고요? 기지건설이야. 그래서 여기는 뭐가 되게 중요하냐면 위치가 되게 중요해요. 어디니? 이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위치와 뭐가 연결이 될 거냐면 위치와 단체가 연결이 될 거야. 이게 핵심이야. 그런데 안타깝게도 위치와 단체를 연결시킬 때도 사람 이름이 계속 나와. 되셨죠? 그래서 몇 개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꼭 기억해야 될 사람 이름들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 몇 개랑. 자, 항상 뭘 이제 연결시킨다? 위치와 장소와 단체야. 그래서 진행은 남만주, 북간도, 연해주, 무슨 중국, 뭐 이렇게 진행이 될 거예요. 되셨죠? 네. 이건 기지건설이고, 한 번만 더. 그러니까 1910년대는 자, 1910년대는 뭐가 별로 중요하지 않냐면, 사건의 순서. 그러니까 뭐가 앞이니 뒤니 이런 게 하나도 안 중요해. 그리고 여기는 포인트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선 뭐가 만들어졌는지를 거의 안 물어봐. 뭐가 순서가 먼저인지. 이해되시죠? 뭘 매칭해야 된다고? 장소와 단체. 되셨죠? 자, 20년대 갑니다. 자, 이제부터 이제 중요한데 여기서 제가 그래서 20년대 30년대가요. 제가 이걸 스토리를 만들어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제 조금이라도 시간의 순서를 놓치면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과목은 시간의 과목이야. 그래서 시간이 죽으면 항상 과목이 죽어요. 항상 시간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20년대 30년대는 스토리가 명확해야 돼요. 시간의 순서가 아주 정확해야 돼. 되셨죠? 그래서 여기를 제가 시간의 순서를 만들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일단 워밍업 한 번만 할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독립군이 편성된 거야. 만들어진 거야. 편하게 가시죠. 두 번째, 만들어졌으니까 뭔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만들어져서 끝. 그럼 이상하잖아. 그럼 뭔가 활약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독립군의 활약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일본에 뭔가 큰 타격을 준 거야.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 일본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뭐야? 보복전을 하는 거야. 그럼 일본이 보복을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시련이야.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리고 나면 독립군의 시련이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자, 엄청난 시련을 당했던 독립군들이 다시 재편성돼요. 그리고 나서 독립군 통합운동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20년대 끝. 그래서 20년대 테마는 이거예요. 독립군이 편성되고 활약하고 반대로 시련을 당하고 다시 뭔가 재편성하는 얘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얘기 가볼게요. 1930년대는 얘기의 시작이 뭐냐면 만주사변이야. 여기 있네. 그래서 31년 만주사변 이후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만주사변은 뭐냐면 일본이 만주에 대한 공격을 시작하는 거야. 이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중국과 우리가 입장이 똑같아진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까지는 상황이 어땠냐면 우리만 일제에게 국권을 빼앗겼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식집이랑 한식집이 나란히 있었는데 그 한식집에만 불난 거잖아. 그러니까 중국집 애들은 나와서 불구경했던 거 아니야. 나와서 뭐 불났다 해, 뭐 자기들끼리 막 그런 거 아니야. 뭐 바람 분다 해, 뭐 와서 막 그랬던 거지. 그러니까 지네들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하필이면 그 불길이 지네들한테 번진 거야. 그래서 불길이 중국집에 붙었다고.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와 중국이 입장이 똑같아졌어. 그래서 1930년대 가장 중요한 테마는 한중연합작전이에요. 되셨나요? 그래서 한중연합작전이 가장 큰 포인트인데 여기는 또 시험에 나오는 게 정해져 있어요. 실제로 나중에 뒤에 가서 제가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제가 가장 큰 기둥을 잡는 거야. 실제로 본격적으로 얘기 들어가면요. 여기 얘기 되게 복잡해요. 자, 가볼게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져요. 그게 뭐냐면 한조예요. 한국독립군, 조선인민군. 어차피 시험에 이거 두 개밖에 안 나와. 자, 계속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국 본토에서 또 한 번의 한중연합작전이 펼쳐지는데, 자, 이번에는 뭐냐면 또 한조예요. 되셨나요? 그래서 1930년대, 자, 독립군의 활약은 한중연합작전.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한조. 그 다음,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본토에서 한조. 끝이에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자, 무장독립전쟁을 다 했어요. 되셨죠? 자, 이래독한 거야. 자, 물론 별로 다들 인정 안 하는 표정인데 어쨌건 했어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갑니다. 자, 다시 들어갈게요. 자, 1910년대 또 갑니다. 자, 1910년대는 자, 이제 한 페이지 옆을 보시면 지도 있죠? 지도 보이세요? 지도의 장소와 그 다음에 단체가 연결돼야 돼. 되시죠? 네, 근데 1910년대는 제가 간결하게 가겠습니다. 자, 먼저 지명에 대한 얘기부터 해볼게요. 여러분 우리나라 국경선 바로 위쪽을 국경선의 바로 위쪽을 뭐라고 불러? 간도라고 불러요. 되셨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경선의 먼 위를 만주라고 불러요. 되시죠? 일단 용어는 통일이 돼야 되니까 용어 얘기부터 할게요. 천천히. 그 다음에 바깥으로 빠지면 여기 지금 점점점점점점점 이거 보이세요? 이게 뭐냐면 국경선이거든요. 그래서 이 땅은 중국 땅이 아니라 러시아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러시아야. 되셨죠? 북음 러시아. 그래서 1860년 베이징 텐진 조약을 중재해준 대가로 러시아가 이게 청나라로부터 강제로 뺏은 땅이야. 그래서 이 땅을 뭐라 그러냐면 옆에 밑에 이거 바다 보이세요? 이거 지도상에서 이거 파란 거 바다겠죠. 자, 그래서 바다와 접하고 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연해주라 그래요. 되셨죠? 그래서 간도, 만주, 연해주였습니다. 다시 갑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우리가 간도를 지칭할 때, 간도를 백두산을 기준으로 해서 얘기하거든요. 백두산. 그래서 백두산 찾아드릴게요. 여기가 백두산이야. 되죠? 네. 그래서 백두산을 기준으로 백두산의 북쪽에 있는 간도를 북간도라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고? 얘를 북간도라고 해. 자, 일단 지역명이 가장 기본이니까 지역명부터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백두산을 보시면 백두산에 이렇게 서쪽 동네도 있죠. 서쪽에도 간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라 그러냐면 서간도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세요?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우리가 그냥 간도라고 말할 땐 북간도를 지칭하는 거야. 그 다음 사실은 서간도라는 말보다 이 동네는 어떤 말을 더 많이 쓰냐면요. 서간도 말고 이 동네는 위에가 만주고 남쪽 만주다. 그래서 이 동네는 뭐라 그러냐면 남만주라는 말을 더 많이 써요. 여기까지 되세요? 그래서 이 동네 뭐라 그런다? 남만주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 가장 위에 북쪽. 요 북쪽 동네 있잖아요. 자, 이 동네는 뭐라 그러냐면 북만주라고 해요. 되세요? 그 다음에 바다 쪽으로 빠지면 뭐라 그런다고? 연해주라고 해요. 되셨죠? 네, 그래서 연해주 얘기는 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고요. 되셨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동네 각 지명에 대한 얘기 했고요. 자, 그러면 여기는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지역과 단체를 연결해야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자, 중요한 거점, 그 다음에 단체들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갑니다. 첫 번째 남만주. 남만주에선 가장 핵심 지역이 어디냐면 가장 중요한 동네가 삼원보예요. 여기에 이제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남만주, 삼원보. 여기가 무조건 제일 중요한 동네예요. 자, 갑니다. 자, 근데 삼원보에 굉장히 중요한 단체가 있는데 자, 국권피탈 바로 뒤에 여기에 그러니까 국외로 나갔던 한인들의 권익
그 다음에 뭐 교육, 뭐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을 위해서 한인 단체가 만들어지거든요. 얘 이름이 뭐냐면 경학사예요. 그래서 이 경학사 완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남만주 삼원보에 사실은 이 독립운동에 대한 기지건설, 이 꿈을 이루는 단체가 신민회예요. 1907년 신민회. 되셨죠? 그래서 신민회의 꿈이 이루어지는 가장 대표적인 지역이 남만주 삼원보야. 되셨죠? 자, 계속 갈게요. 자, 그리고 이 경학사가 나중에 이름이 뭐로 바뀌냐면 부민단, 그리고 최종적으로 한족회로 바뀌어요. 그리고 여기에 그러니까 나중에 군 부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군 부대 이름은 서로 군정서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외우기 쉬워요. 저 좀 보세요. 여기가 아까 뭐라고도 부른다고? 서간도. 그래서 요 부대 이름이 서로 군정서예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이 동네 뭐라 그런다고요? 북간도. 그래서 북간도의 독립군 부대의 가장 주력 부대가 북간도에 있다. 그래서 북로 군정서예요. 그래서 북간도의 북로 군정서, 서간도의 서로 군정서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뭐 서로 이제 군정서로 통합이 되고요. 그 다음에 대한독립당은 그냥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한독립당은 제가 밑에 교재에도 써놨는데, 근데 이걸 왜 해놨냐면, 얘가 나중에 광복군 사령부, 그 다음에 육군주만 참입으로 이어져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써놨으니까 가볍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하나 더. 자, 그리고 여기서 바로 신민의 꿈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바로 신흥강습소, 신흥무관학교입니다. 신흥무관학교 완전 중요해요. 그래서 요 지역이에요.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회영과 그 형제들, 그리고 신민회가 만든 건데, 1911년 만들어진 이 신흥강습소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진 이 사실은 무관학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신흥무관학교를 빼고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수 없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단체야. 그래서 이 단체가 향후 10년 동안 독립군 지휘관 1,800명이 여기서 배출돼요. 그래서 한국 독립운동사의 산실이야. 그래서 신흥무관학교를 빼고 한국의 독립운동사를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름이 이게 어떻게 바뀌냐면 경학사 시절에는 신흥강습소고, 그 다음에 부민단 시절에는 신흥중학교, 그 다음에 한족회 때 나중에 신흥무관학교 이름이 바뀌거든요. 그런데 일단 통칭,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통칭,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신흥무관학교라고 하시면 돼요. 되셨죠? 네, 끝.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남만주 사원부에 대한 얘기 말씀 다 드렸어요.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이제 북간도로 가는데, 자, 북간도에서 가장 중요한 거 일단 제가 두 개만 먼저 찍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용종촌에 만들어진 게 서전서숙이야. 서전서숙. 이 서전서숙은 누가 만들었냐면, 요거 이제 사람이랑도 연결이 돼야 돼요. 이상설이 만들었는데, 이상설도 그대로 기출문제야. 그런데 이게 최초의 국외학교예요. 최초의 국외학교. 되셨죠? 그래서 이름이 뭐라고요? 서전서숙이야. 완전 중요해. 그래서 바로 지금 외우셔야 돼요. 자, 그래서 북간도 용종촌에 만들어진 게 뭐라고요? 서전서숙. 얘가 뭐라고? 최초의 국외학교야. 여기까지 되셨어요? 나중에 이름이 그 김약연이 명동촌을 갖고 와서 명동학교로 바뀌는데 요건 나중에 외우셔도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서전서숙. 되셨나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 다음 왕청. 자, 왕칭, 뭐 이제 중국법으로 왕칭이라 그러는데 여기 이제 뭐가 있냐면 중강단이 있어요. 이 중강단이라는 게 뭐냐면, 중강단이 뭐냐면, 전 보세요. 여러분 대종교 기억나세요? 대종교? 그러니까 1909년 나철 오교가 만들었던 당군교. 이거 이제 대종교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 대종교가 민족 종교지. 당군을, 우리의 그 민족시죠. 당군을 신앙의 대상으로 하는 거야. 그런데 이 대종교를 1909년에 나철 오교가 만들 때 대종교는 창시라는 표현을 원래 안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 과정에서 그냥 간단하게 창시랑 똑같은 뜻이니까 창시라고 말하긴 하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창시라는 표현을 안 쓰고요.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철이 중광이라는 표현을 썼어. 중광이 뭐냐면 당군을 믿는 건 내가 만든 게 아니라 원래 우리 민족의 종교야. 그런데 그걸 내가 다시 밝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중자야. 되셨죠? 그래서 원래 대종교는 중광했다 이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대종교의 본부 이름이 중광단이야. 완전 중요해요.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왕청에 있는 거야. 되셨나요? 되셨죠? 네. 그래서 이거 뭐 외우기도 좋잖아.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 우리의 왕이 당군이잖아. 그죠? 무슨 소리야?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왕. 그래서 뭐라고요? 대종교 중광단이야. 그래서 이 중광단을 근간으로 해서 국외로 나왔던 신민회 멤버들, 특히 이제 그 김자진을 비롯한 요 신민회 옛날 멤버들이랑 이렇게 좀 통합이 이루어져요. 자, 그러면서 군 부대가 하나 만들어지는데 그게 이름이 북로 군정서예요. 원래 정식 이름은 대한군정서인데
서로군 정서에 대비되는 말로 북로군 정서라고 많이 불리웠어요. 그래서 아예 교과서에도 이름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냥 북로군 정서로 외우시면 돼요. 여기가 되셨나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북간도의 가장 중요한 거. 자, 왕청의 뭐라고요? 중강단. 그리고 북로군 정서. 그리고 조금 아까 용종천의 최초의 국외학교를 이상설이 만들었다 그랬는데 그 학교 이름 뭐라고요? 서전서족. 이렇게 외우셔야 돼요. 되셨죠? 되셨죠? 네, 여기까지. 자, 그리고 위에 북간도로 가면 자, 밀산반응동. 밀산반응동이라는 또 하나의 코리아타운이 있는데 북만주에 가면 근데 얘는 거의 별로 시험에 나올 게 없어요. 나중에 독립군 항전제가 바로 들어가서 독립군이 간도참변이라는 시련을 당하거든요. 그러고 나면 독립군들이 이렇게 피신을 하는데 어디로 가냐면 밀산반응동 쪽에 직결했다가 소련의 영토로 넘어가. 그때 독립군 얘기할 때 살짝 한 번 더 할 거야. 되셨죠? 그냥 가볍게 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연해주. 이 연해주가 되게 중요한데 이 연해주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이곳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이 땅은 러시아 땅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원래 국경선이 청이랑 원래 러시아의 국경선이 이전에 그 네르친스크 조약 때 맺었던 원래 국경선이 이렇게 가요. 위쪽으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러시아랑 원래 만날 일이 없는 나라야. 그런데 1860년 2차 아편 전쟁이 터지면서 청나라가 사실은 멍청한 짓을 하면서 이 땅을 빼앗기게 된다고 러시아한테. 그래서 러시아가 청나라로부터 이 땅을 뺏은 거지. 그러나서 이 땅을 개발할 때 중국 애들은 다 쫓아냈어. 그리고 러시아 애들을 이주시키는데 생각을 해보세요. 한계가 있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미 조선인들이 이 지역에 이주하는 걸 굉장히 많이 장려했어요. 그 예를 들어 세금 감면해주기도 하고 토지를 좀 무상으로 빌려주기도 하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연해주는 1910년 국권 피탈 전에 이미 독립운동에 굉장히 중요한 거점이 돼. 그래서 여기 조선인들이 엄청 살아. 그래서 이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 있는 자 코리아타운을 뭐라고 하냐면 얘를 신안촌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이 이름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자, 블라디보스톡 연해주에 있는 코리아타운을 뭐라 그런다고? 신안촌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완전 중요한 이름이고요. 그 다음 자, 최초의 국외신문이 나오거든요. 국외신문 이름이 해조신문이에요. 이 블라디보스톡이 사실은 뜻이 뭐냐면 러시아 말로 동방의 개척자 뭐 이런 뜻인데 이건 러시아 놈들이 부르는 말이고 우리는 이 동네를 뭐라고 부르냐면 우리가 부르는 이름이 솔직히 훨씬 멋있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이 블라디보스톡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해삼이라 그래요. 자, 별로 감동이 없으신데 그런데 이 해삼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 여러분 횟집 가면 나오는 그 멍게랑 같이 주는 애 있잖아. 그 뜻이야. 그래서 여기 가면 해삼이 엄청 많아. 그래서 이름이 해삼이야. 얼마나 쿨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 신문의 이름이 뭐냐면 해삼이에 조선인들이 보는 신문이에요. 그래서 이름이 뭐다? 해조 신문이야. 되시죠? 그런데 여러분 국외신문 중에 꼭 외워야 될 신문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해조신문이랑 하나가 미주지역에서 나왔던 신한민보야. 근데 그 중에서도 무조건 해조신문이 제일 중요해. 그래서 일단 눈도장 찍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국권 피탈 이후에 자, 의병들이 이곳에 이제 직결하게 되거든요. 왜냐면 유인석이 그러니까 의병 총대장이었던 유인석이 블라디보스톡으로 망명을 했어. 그래서 의병들이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여기 모이게 되는데 자, 이게 뭐냐면 13도 이름이 의군이야. 되세요? 그런데 얘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우리가 의병 항쟁할 때 의병도 1, 2, 3잖아. 의병 1, 2, 3. 그래서 을미의병, 을사의병, 정미의병. 그래서 의병 어차피 1, 2, 3거든. 근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3, 정미의병. 그리고 정미병 때 13도 창의군이 국내에서 만들어지죠. 13도 창의군. 이게 바로 정미병이 얼마나 이제 의병 전쟁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되게 잘 보여줘. 13도 창의군이 12월에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 1908년에 서울 진공작전까지 해요. 물론 서울을 일본한테 빼앗는 건 뭐 우리가 좀 능력이 안 되니까 아무래도 힘이 좀 딸려서 물론 실패하긴 하는데 그래서 이전에 의병에 보면 13도 창의군이 있잖아. 그래서 요거랑 조심해야 돼. 그래서 정미병 때 의병의 총연합군을 뭐라 그래? 13도 창의군.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톡에서 유인소를 중심으로 다시 모인 건 뭐라 그래? 13도 의군.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돼요. 구분해야 돼. 여러분 여기서 블라디보스톡이 얼마나 먼지 알아? 여러분 창이 얼마나 무거운지 알아? 그 창은 놔두고 온 거야. 이해되셨죠? 그래서 뭐만 빼면 돼? 창만 놔두고 온 거예요. 되셨죠? 네. 분이 별로 안 좋네요. 자, 계속 갈게요. 네. 자, 그 다음 회심의 일타였는데 안 되는데요. 자, 해볼게요. 자, 목이 쉬어서 그런가?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유인서 여기까지 됐어요? 자,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까지야.
그리고 요 상태에서 여기서 제가 선 하나만 그어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 1910년 국권 피탈이야. 됐죠? 자, 그리고 나면 우리가 광복을 하는 그날까지 이 피해 열전을 멈추지 않겠다고 성명회를 발표하면서 등장하는 단체가 있는데 성명회야. 그 다음 1911년 이상설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 이상설이 되게 중요한 인물이거든요. 이상설 어디서 아까 이름 한번 들었는데 어디 나왔지? 3분 전에 했어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요? 서전서숙. 서전서숙도 이상설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자, 그래서 권업회를 1911년 이상설이 만들고요. 이 권업회를 근간으로 해서 최초의 국외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여러분 제가 지금 여기 칠판에서 뭐 이런저런 단체들 쭉 설명했잖아요. 단체 설명했잖아? 그 중에 지금까지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 거, 제일 중요한 거 하나만 찍어봐. 그러면 무조건 대한강복군 정부야. 무조건 대한강복군 정부야. 여기 됐어요? 자, 그래서 이 단체는 1914년이에요. 그래서 이건 아예 연도까지 운동장 찍어주세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지금 제가 전체 여기 칠판에 써놓은 단체 중에 1914년 이상설이 만든 대한광복군 정부보다 더 시험에 많이 나온 건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무조건 얘가 제일 많이 나와.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국외정부예요. 최초의 국외정부. 되셨죠? 그래서 여러분 역사에서 최초 중요한 거 아시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근현대사로 오면 최초가 더 중요해. 되셨죠? 1914년 뭐라고요? 이상설이 정통령이었던 대한광복군 정부예요. 자, 그래서 권업회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지고요. 여기도 정통령 이상설이야. 이상설이 참 이름이 여러 번 나오죠.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자, 그 다음에 1918년 이동희가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주의 정당을 하나 만들거든요. 그게 한인사회당이에요. 되셨죠? 얘는 조금 가볍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한국민의회인데, 자, 대한국민의회는 요건 1919년입니다. 그래서 3.1운동이 터지고 나면 가장 먼저 만들어지는 국외정부야. 그래서 3.1운동 이후에 우리나라 정부가 3개가 만들어지거든요. 자, 3.1운동 터지고 나면 3월 23일 날 블라디보스톡에서 대한국민의회, 손병희를 정통령으로 했던, 그리고 그 다음에 상하이에서 신한 청년당을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상하이 임시정부, 그 다음에 13도 대표들이 비밀리에 모여서 국민대회를 개최하면서 만들어지는 한성정부. 요 정부 3개가 나중에 9월에 상하이 임시정부 하나로 통합되는 거야. 되셨죠? 그러니까 지금은 임시정부 얘기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냥 편하게 들어보세요. 별로 안 편할 수도 있는데. 자, 일단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대한국민의회 여기까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가장 중요한 단체들 제가 찍어서 몇 가지 얘기해 봤어요. 되시죠? 자, 이게 뭐야?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건설이에요. 다시 할게요. 여기는 시간의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뭘 기억한다? 지역과 단체명. 그리고 특정한 단체를 설명할 때 뭐가 자료로 제시될 수 있냐면 사람 이름이 제시되는 경우가 있어.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그 사람 이름, 특히 이상설은 지금 굉장히 여러 번 나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인물들, 유인석. 그 다음에 자, 대한국민의회는 정통령이 누구냐면 손병희거든요. 손병희 이름 많이 들어봤는데 이 사람 누구야? 동학의 3대 교주. 나중에 이름을 천도교로 바꾸는 사람이 이 사람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름 몇 명, 자, 간단하게 한번 적어봤습니다. 요 정도. 자, 이렇게 해서 1910년대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대한 얘기를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되시죠? 이렇게 해서 자, 단체랑 지역 짠짠 연결되면 돼요. 제가 혼자 빠르게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여러분 나중에 밑에를 보시면 여러분이 나중에 읽으세요. 그 다음 밑에 똑같은 얘기 있어. 자, 한 번만 더. 자, 남만주는 어딜 기억해야 돼? 삼원보. 삼원보는 시민의 꿈이 이루어진 곳이야.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처음에 만들어진 게 경학사. 그리고 경학사가 나중에 부민단 한족회로 바뀌어요. 군부대 이름은 뭐라고요? 서로군정서. 그 다음에 독립운동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무관학교가 여기 만들어지는데 이름 뭐라고? 신흥무관학교. 여러분 신흥무관학교는 완전 중요한 거야. 한국의 독립운동사는 신흥무관학교를 빼고 설명할 수 없어요. 됐죠? 그 정도로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잠시 후에 나올 건데 이 당시에 신흥무관학교의 호랑이 교관으로 유명했던 사람이 잠시 후에 바로 하게 될 지청천이에요. 되셨죠?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잠시 후에 다시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북한도에선 가장 중요한 게 용정, 왕청 정도 보시면 되는데 용정에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 최초의 국외학교가 만들어져. 이름이 뭐라고요? 이상설의 서전서숙.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왕청은 뭐라고요? 중강단, 우리의 왕. 그래서 대종교본부 중강단. 그리고 중강단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지는 군부대 이름이 뭐라고요? 북로군정서. 서간도는 서로군정서. 북간도는 북로군정서. 기억나시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자, 연해주. 이 블라디보스톡이 우리나라 독립운동의 산실이 되는데 여기에 제일 먼저 코리아타운이 만들어지는데 코리아타운 이름 뭐라고요? 신안천. 여기에 최초의 국외 신문도 나오는데 이름이 뭐라고요? 해삼이의 조선인들이 신문을 읽는다고. 그래서 이름이 뭐야?
해조신문, 해조신문. 그리고 의병이 나중에 어디에 직결해? 여기에 직결해. 그런데 거리가 너무 머니까 먼 못 가져 나왔다고? 창은 못 가져. 이 집착. 저 좀 보세요. 네. 자, 그런데 뭐라고요? 13도 그래서 뭐야? 의군. 13도 창의군 그러면 정미병이고, 13도 의군 그러면 블라디보스톡이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리고 국권 피탈하고 나서 성명회. 그리고 1911년 건업회. 근데 여기까지는 괜찮고, 그 다음에 완전 중요한 거. 1914년에 이상솔 중심으로 해서 최초의 국외정부가 만들어지는데 이름 뭐라고요? 대한강복구정부. 이거 완전 중요한 거야. 여기까지 되셨죠? 자, 그 다음에 3.1운동 직후에 바로 만들어지는 그 블라디보스톡에서 만들어지는 임시정부. 이게 대한국민의회예요. 여기까지 되셨죠? 그런데 여러분 밑에 자료 밑에를 보시면 이제 다 했어요. 똑같은 얘기가 있거든요. 읽어보세요. 지금 똑같이 했어. 지금 안 한 게 뭐밖에 없냐면 중국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가장 대표적인 우리의 그 독립운동에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곳이 상하이랑 베이징이야. 근데 베이징은 별로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상하이 정도만 보시면 돼요. 되셨죠? 그래서 뭐 동제사라든가 대동보국당이라든가 친한청년당, 3.1운동 이후에 친한청년당을 근간으로 해서 상하이 임시정부가 만들어지고 나중에 9월에 최종적으로 통합되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어디로 들어가는 거야? 상하이로 들어가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미주지역인데. 자, 미주지역에서는요, 이게 제일 중요한 단체가 뭐냐면 대한인국민회야. 대한인국민회. 자,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미주지역 이름 뭐라고요? 대한인국민회야. 이거 완전 중요해. 그래서 여기 이제 주 멤버는 박용만. 밑에 박용만 있죠? 그 다음에 이승만. 그 다음에 안창호.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주요 멤버들이에요. 되셨죠? 미주지역의 가장 중요한 단체. 이름 뭐라고요? 대한인 국민회. 한 번만 더 할게요. 근데 얘는 주의사항이 뭐냐면 뭐랑만 조심하면 되냐면 아까 우리 뭐 했더라? 약간 이런 거 비슷한 거 하나 했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연해주에 3.1운동 터지고 나면 아까 블라디보스톡에 몇 분 전에 했냐면 한 3분 전에 했어요. 자, 조금 전에 무슨 단체 있었지 이름? 이름 뭐 있었어요? 그렇지. 국민의회. 이거 시험에 잘 나와. 왜냐면 선지 순간적으로 읽으면 이게 비슷하다고. 되셨죠? 그래서 대한국민의회는 어디에 있는 단체라고요? 좀 전에 했잖아. 방금 전에 했잖아. 뭐라고요? 주야. 되셨죠? 그래서 단체명이 뭐예요? 대한국민의회야. 되셨죠? 그 다음에 자, 대한인 국민회는 뭐라고요? 미주야. 그래서 대한인 국민회야. 되셨어요? 되셨죠? 그럼 구분되지? 무슨 얘기 하는 거야? 그러시는 거 아니죠? 되시죠? 그래서 3번 끊어가야 돼. 연해 주니까. 왜 꼭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도와드릴 수 없어요. 그럼 안 그렇게 읽어봐. 그럼 이렇게 발음해야 돼. 대한국민의회. 누가 이렇게 발음해요? 그렇잖아. 대한국민의회야. 그래서 연해 주야. 됐죠? 그 다음에 대한인 국민회야. 됐죠? 대한인국민회. 누가 이렇게 발음해요? 되셨죠? 대한인 국민회야. 그래서 뭐라고요? 미주야. 되셨죠? 지금 이 순간 외우면 돼. 하여튼 시험장에서 안 헷갈리면 되는 거야. 되시죠? 네, 여기까지. 자, 나머지 응사단 안창호 이 정도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910년대 국외 독립운동 기지건설에 대한 얘기를 다 했네요. 됐어요? 그래서 장소 단체만 연결되면 돼. 자, 그럼 이제 오늘 본격적인 얘기. 자, 무장 독립전쟁, 독립군의 활약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첫 번째. 일단 여러분 제가 여기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요. 특히 20년대, 30년대는 지금 오늘 이제 이게 본격적인 얘기인데 제가 여기로 수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 계속 왔다 갔다를 할 거야.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하면서 무슨 얘기를 많이 하냐면 한국사가 생각보다 분량이 많아.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냥 제가 짧게 요만큼 할 테니까 이만큼만 하면 여러분 끝나. 그냥 무조건 그냥 믿고 따라와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왜냐하면 공부해보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분량이 좀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이 처음부터 공부의 분량의 카테고리를 막 늘리면 또 안 돼. 왜냐면 그러면 여러분 딴 공부는 안 해? 그러니까 이게 좀 지혜롭게 접근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기출이야. 그래서 뭐가 제일 중요한 일을 좀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서 일단 한국사는 어떤 느낌으로 하면 가장 좋냐면 그림 그리는 느낌으로 하면 가장 좋아. 그래서 여러분 학교 다닐 때 그림 그릴 때 아니 학교가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 내가 먼저 뭔가 그림을 그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걸 제일 먼저 스케치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뭐 대충.
그런 다음에 뭐 여기에 중요한 걸 뭐 치라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치라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뭐 또 치라고 뭐 그러는 거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뭐 치라고 뭐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또, 이거 어떻게 하죠? 이걸 언제 멈춰야 되지? 자, 그런 다음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또 바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만약에 그림 끝난다 쳐봐. 그럼 여러분, 내가 그림이 완성할 때까지 붓이 계속 스케치북에 왔다 갔다 계속 해야 돼.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이렇게 그림 그리는 사람 보셨어요? 아니, 도화지를 한 3분의 1이나 4분의 1로 나눠놓고, 여기를 완벽하게 다 그리는 거야. 바닥까지 다 칠하는 거야. 그 다음에 다시 사비연필을 꺼내서 여기서 이어서 계속 그림을 그려. 정신병자죠? 이렇게 그리면 정신병자잖아. 근데 한국 성분이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여러분 너무 급해서 그래요. 너무 조급해서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 지금 뭐 한국사 혹시 시작하시는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한국사 시작하는 사람들을 가장 혹하게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세요? 이것만 하면 돼야. 이것만 하면 돼. 요만큼만 하면 돼야. 이게 수험생들을 가장 혹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수험생들은 여러분 보세요. 수험생활이 생각보다 만만치 않아. 해보라고. 그러면 처음 시작하나 끝나는 데나 여러분 신비롭고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수험이 끝나는 그 마지막 날까지 똑같아. 근데 똑같은 변하지 않는 테마 두 개가 있어. 그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할 게 너무 많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이 너무 없어.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처음 할 때도 그랬거든? 그런데 공부를 다시 하잖아? 또 그래. 계속 그래.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게 수험 공부예요. 시간은 계속 없고 할 건 계속 많으실 거예요. 문제는 여러분이 그 과정 속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시고 들어가시면 돼요. 수험 공부는 뭐가 없냐면 다 이루었다가 없어요. 혹시 주변에 보셨어요? 내가 노량진에 3년 동안 공부해서 다 이루었노라. 그런 사람 봤어요? 그래서 하산했다는 사람 봤어요? 환자야. 여러분 수험 공부는요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할 수 있는 데까지 하고 들어가는 거야. 이 시험의 룰은 뭐냐면 내가 공부를 해서 다 완성되면 시험을 보러 가는 것이 아니고 다 준비되지 않은 듯한 상태에서 시험을 가는 거야. 그게 모든 수험생에게 똑같은 거야. 어떤 수험생도 시험이 다가오면 똑같은 생각을 해요. 조금만 시간이 더 있었으면. 그리고 내가 3월을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어. 이런 생각 계속 한다니까. 계속해. 그럼 여러분 그 시간이 부족해요? 시간을 늘리는 방법 알려드릴까요? 그냥 플러스 365로 하면 돼요. 내년에 죄송해요. 어쩜 그렇게 표정들이 그렇게 변해? 자,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를 들잖아요. 시간이 부족하세요? 시간을 늘리는 방법 많다니까.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플러스 365가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요? 해결 안 된다니까. 그 여러분 수험의 룰을 모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말을 줄일게요. 네, 자 그래서 하나만. 여러분 마지막까지 시간이 부족하실 거예요. 제가 악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해보시면 안다고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으세요. 너무 그냥 빨리 다 끝내버리겠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꼭 붙어야 되는 간절함과 내가 빨리 끝내고 싶다라는 조급함은 다른 거야. 그런데 여러분의 빨리 끝내고 싶다는 이 고통으로부터 빨리 벗어나고 싶다는 이 노량진 빨리 떠나고 싶다는 그걸 간절함이라고 거짓말을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건 다른 얘기예요. 여러분 간절한 게 뭔지 말씀드릴까요? 간절한 건 이런 게 간절한 거예요. 저는요 올해 떨어져도요 올해 뜻을 이루지 못해도 내년에도 또 할 겁니다. 그해 이 뜻을 이루지 못해도 저는 또 할 겁니다. 왜냐면요 전 이걸 이루지 못하고는 살 수 없어요. 제 삶의 목표 중에 하나가 저는 이 꿈을 반드시 이룰 겁니다. 몇 년이 걸려도 여러분 이게 간절한 거예요. 빨리 끝내시고 싶은 건 간절한 게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래 남아 계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조급함이 여러분의 수험 생활의 진행 과정에 사실 도움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누구나 다 시간은 부족하고요. 모든 수험생은 다 똑같습니다. 다 더 공부했어야 되는데 좀 더 했어야 되는데는 마음으로 수험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서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을. 공부하는 과정에도 날 믿어야 되고 시험장에서도 날 믿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어떤 사람이 잘 보는지 아세요? 잠시만요. 지금 말이 터졌네. 저 빨리 가야 되는데. 자, 요 얘기만 끝내고 지금 언제 멈추죠? 자, 저 좀 보세요.
누가 시험 잘 보는지 아세요? 나중에 다음에 한번 얘기할게요. 누가 시험에 잘 보는지 아세요? 여기만 빨리 끝낼게요. 누가 시험 잘 보는지 아세요? 잘하는 사람이 시험 잘 보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해본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 정도의 실력을 갖추면 이 정도의 점수를 맞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말씀 하나 드릴까요? 그건 여러분이 시험을 많이 안 보셔서 그래요. 시험의 룰은 그게 아니에요. 시험의 룰은 그게 아니에요. 누가 시험 잘 보는지 아세요? 시험 잘 보는 놈이 시험 잘 보는 거예요. 뭐야,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인데. 누가 시험 잘 보는지 아세요? 시험 잘 보는 놈이 시험 잘 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시험 잘 보는 사람은 시험은 잘 보게끔 해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 시험에 대한 룰을 좀 이해하는 거야. 그 메커니즘을 좀 아는 거야. 내가 시험장에서 뭘 해야 될지를 좀 아는 거야. 모든 선생님 다 똑같다니까. 어차피 시간은 부족한 거고 내가 더 봤어야 되는데 못 본 거야. 근데 들어갔잖아. 어려운 게 나오죠. 그러면 시험이 얼마나 심리전인지 아세요? 어려우면 사람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런데 중요한 건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은 그때 이 생각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어려우면 다 어려운 거야. 그리고 어떤 시험도 20문항 전체가 어려운 시험이라는 건 존재할 수 없어. 그래서 수험생의 체감 난이도를 높이는 문제는 몇 개 정해져 있어. 그런데 걔 때문에 어렵다고 느끼는 거야. 근데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나머지 문제는 사실은 별로 그런 게 아니야. 그런데 시험장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 어려운 문제 몇 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걔 틀리는 건 괜찮아요. 근데 문제는 걔가 문제가 아니라 옆에 있는 다른 문제에 대한 실수가 많아지는 거야. 그런데 시험에 합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정말 어려운 문제, 신비롭고 놀라운 걸 다 맞추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나올 게 예상됐고 그 다음에 틀려서는 안 되는 문제에서 실수가 없는 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시험장에 들어가시기 전에 충분히 말씀하시고 충분히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끝나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 뭔지 아세요? 내가 날 믿지 못하면 그리고 내가 계속 불안한 건 열심히 하는 걸로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뭐냐면 시험에 임하는 나의 자세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어떻게 임해야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무엇을 하는지를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지금 점수가 내가 조금 안 되고 실력이 좀 안 되고 그 다음에 많은 게 불안하시더라도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믿으셔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 시험 당일날 내가 몇 점을 만질 건지 어떻게 할 건지를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그걸 믿는 대로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다잡아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점수를 눈으로 확인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 1920년대 자 무장독립 전쟁 들어갈게요. 보세요. 자, 무슨 얘기가 이렇게 됐냐면 스케치 되시죠? 한 방에 안 끝나. 여유를 가지세요. 왔다 갔다 하면 된다니까. 나도 그렇게 말하고 싶어. 이렇게만 해서 끝난다고. 근데 아니잖아요. 말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 공부해보면 안 되니까. 왔다 갔다 하시면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조급해하지 마세요. 이번에 다 못 가져가. 왜 못 가져가는지 알아? 내 손의 크기가 정해져 있으니까. 내 손가락에 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다 가져가려니까 다 못 가져가는 거야. 이번에 가져가고 다음에 또 오시면 돼요. 그래서 한국사는 왔다 갔다 회독으로 정리해. 자, 그래서 왔다 갔다를 제가 실제로 그럼 지금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시간은 저에게 조준 시간이 별로 없지만 최대한 한번 해볼게요. 자, 갑니다. 자, 아까 우리 1회독 했어. 언제나 그러면 안 돼. 했어. 1회독 했어. 2회독제입니다. 자, 첫 번째. 자, 3회독 이후에 돈이꾼이 본격적으로 편성이 되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편성됐으니까 잘 보세요. 돈이꾼 활약을 해야 되지? 자, 그럼 우리가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는 얘기야. 갑니다. 자, 첫 번째는 1920년 6월 봉오동 전투. 자, 봉오동 전투의 자, 지휘관 홍범도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이 파트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일단 독립군의 활약이고 그 다음에 독립군 부대명과 그 다음에 독립군 지휘관. 그러니까 사람 이름이 또 연결돼야 돼요. 되셨죠? 자, 다시 갈게요. 자, 독립군의 활약에서 첫 번째 뭐라고요? 봉오동 전투. 그리고 지휘관 누구야? 홍범도. 계속 갑니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또 일본과 싸워서 크게 승리하는데 이게 청산리 대첩이에요. 청산리 전투. 자, 그리고 여기 지휘관은 김자진. 근데 여러분 백야 김자진은 뭐 너무 유명해서 그죠? 설명 안 할게요. 자, 그래서 청산리 대첩 김자진 여기가 되신 거죠.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크게 싸워서 이겼지. 그럼 일본 입장에서는 대패를 한 거야. 그리고 나면 일본이 여기에 대한 엄청난 보복전을 해요. 자, 이게 뭐냐면 1920년 10월부터 21년까지 간도 참변이에요. 되셨죠? 이 간도 참변은 대략 한 3개월간의 대학살극이야. 그래서 우리 일본을 건드리면 일본 군인을 한 명을 죽이면 니들이 어떤 핏값을 치르는지를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조선 민가에 와서 이게 무차별 학살을 하는데 조선인 한 명을 죽여도 절대 그냥 안 죽여요. 왜냐하면 보여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솥을 삶아서
산채로 사람을 그 안에 넣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갈비뼈를 발라내기도 하고 눈을 파내기도 했어요. 그 다음 지아비를 죽여서 지엄이에게 보였고 손자를 죽여서 하라비에게 보이고 동생을 죽여 형에게 보이고 아들을 죽여 아비에게 보였어요. 일본인 한 명을 죽이면 너희들이 어떤 핏값을 치르는지를 보여주겠다고. 이게 1920년 10월부터 간도지방에서 조선인들을 대학살했던 간도참변이에요. 그러니까 조선의 독립군들이 더 이상 여기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보셨던 밀산바 한흥동이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게 아까 북만주예요. 이름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나중에 독립군이 이동할 때 제가 살짝 한번 얘기할게요. 그거야. 그래서 대한독립군단이라는 임시 독립군 부대를 만들고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일단 간도 쪽은 피해 준 거지. 왜냐면 독립군뿐만이 아니라 그냥 간도에 있는 그냥 조선인도 있거든요. 독립군과 상관없는. 근데 일본이 들어와서 워낙 무차별 학살을 하니까 여기를 떠줘야 되는 거지.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제 소련이 당시에 시베리아 내전 중이었어요. 이거 잠시 후에 할게요. 그래서 소련 애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조선아 일로 와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내전 중인데 니네 우리 좀 도와주라. 그러면 우리 상 종료되고 나면 야 우리 좀 니네 도와줄게. 그래서 당시에 조선의 독립군이 소련 말을 믿고 소련 영토로 넘어가요. 그리고 시베리아 내전에 참전한 거야. 그런데 내전이 끝나고 나면 소련의 적색군이 내전이 종식되고 나면 조선의 독립군을 배신해요. 그러면서 독립군이 무장해제 당하고 그 다음에 대량 사살되는 또 한 번의 시련을 겪게 되는데 자 이걸 뭐라 그러냐면 자유참변이라 그래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되시죠? 자 스토리 계속 갈게요. 스토리 끊어지면 안 돼. 자 독립군의 활약 일본과 싸워서 이겼다고요. 자 봉오동 전투 홍범도 그 다음에 청사인제첩 김자진 되죠? 그리고 나면 일본의 보복전 간도참변. 그러니까 여기 머물지 못하니까 이동해서 소련으로 넘어갔다가 소련한테 또 한 번 실현당한 거야. 이름 뭐라고요? 자유참변.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이제 다시 만주로 돌아온 거야. 자 만주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자리 잡는 거야. 한 번만 더 갈게요. 아까 뭐였어? 독립군의 편성이지. 그럼 이번에는 나갔다가 와서 다시 편성이야. 그래서 뭐냐면 독립군의 재편성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재편성할 때는 어떻게 되냐면 3부의 형태로 모여요. 가볼게요. 자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데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예요. 일단 이름만 보시죠. 자세한 얘기 좀 더 한 번 더 하고. 자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그래서 부가 몇 개? 3개. 그래서 뭐라고 한다? 3부라고 해요. 되셨죠? 그래서 3부의 형성이야. 예, 좀 이따가 제가 이거 지도도 보여드릴게요. 지도 좀 이따 할게요. 지금 제가 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북쪽 국경선 그린 거야. 되시죠? 여기가 백두산이고. 되시죠? 네. 자,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참의부, 정의부, 그 다음에 가장 위에 북만주의 신민부예요. 꼭 외우라는 건 아니야. 그렇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이에요. 됐죠? 이렇게 외우면 돼. 꼭 외우라는 얘기는 아닌데 이렇게 외우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이게 뭐라고요? 참, 정, 신이야. 원래 조선인들이 가장 많이 살았던 동네가 어디야? 북간도야. 근데 북간도가 없네. 여기가 빵꾸난 거야. 이게 특징이야. 이게 뭐 때문인지 아시겠어요? 간도참변. 그래서 간도참변 나오고 여기가 빵꾸가 나고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를 빵꾸를 내고 주변을 돌리면 돼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3부 형성이야. 여기까지 되세요? 네. 그래서 자 참정신 뭐라고요? 3부. 그런데 그 참의부가 23년, 정의부가 24년, 그 다음에 시민부가 25년이야. 그러니까 이제 3부니까 3년부터네. 그래서 3부에서 3년부터 해서 3, 4, 5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참, 정, 신. 그래서 3, 4, 5. 연도를 외우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되셨죠? 신기하다는 얘기야. 그죠? 신기하네. 그죠? 네. 그래서 우리가 빠졌네. 신기하다. 그래서 23, 24, 25인데 신기한데? 자, 외우진 마시고요. 되셨죠? 자, 여기까지. 3부 형성이에요. 되시죠? 그 다음 갑니다. 자, 이렇게 되고 나니까 이번에 일본의 경묵장이 나선 거야. 야, 이 지긋지긋한 조생진들은 진짜 그렇게 때려잡았고 그래서 이제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나타난 거야. 그래서 이번엔 일본의 경무국장이 나섰어요. 이 당시에 일본 경무국장 이름이 미스야예요. 되죠? 자, 일본의 경무국장 미스야가 나서서 만주의 궁벌 장장님과 맺은 비밀협정이에요. 장장님.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이제 중국 발음으로 짱쩌린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만주의 군벌이야. 그런데 이 미세협정의 내용이라는 게 뭐냐면 여기 지금 만주 지역엔
만주 지역은 사실은 중국 땅이잖아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의 독립군들이 일본군을 여기서는 만날 일이 별로 없잖아. 왜냐면 중국 땅이라니까. 그러면 잠시 후에 말씀드릴 건데 독립군의 항전, 그러니까 국내 진공작전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교과서를 이렇게 읽어보면 국내 진공작전이라고 나오거든. 그럼 이게 얼핏 잘못 읽으면 어떤 느낌이 나냐면 무슨 엄청난 상륙작전 같은 느낌이 나는데 그건 아니고요. 독립군이라는 게 독립군의 항전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은 레지스탕스 활동이야. 그러니까 소규모 병력으로 국경선을 넘어서 소위 말해서 치고 빠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서 히트 앤드 런이야. 히트 앤드 런. 계속 때리고 빠지고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진공작전 이런 것들을 한단 말이야. 근데 국내진공작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조선의 독립군들이 국경선을 들어갈 때 일본이랑 부딪힐 걸 알고 들어가는 거잖아. 맞잖아. 그런데 국내로 안 들어올 때는 일본이랑 부딪힐 일이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미세협정 얘기가 달라지는 거야. 무슨 말이냐면 여기를 책임지고 있는 이게 중국의 그러니까 군 장성이에요. 장장님이라는 사람이. 그런데 일본 놈,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일본 경목장에 가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야, 알바 안 할래? 내가 짭짤하게 챙겨줄게. 불온한 조선인들, 이 불온선인, 소위 말해서 이걸 일본말로 후테이센징이라고 그러거든요. 이 불온선인들 중에서 니네 중국정부가 잡아서 우리한테 넘기면 살아있건 죽어있건 머리 숫자대로 그 자리에서 내 현찰로 사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장장님 입장에서는 아니 여기 만주에 왔다 갔다 하는 조선인들 많잖아. 그게 완전 알바잖아요. 그리고 데려만 오면 아니 뭐 장장님 자기가 직접 데려갈 것도 아니고 자기는 군 장성이니까 명령 한마디 내리면 되는 거고. 그러면 머리 숫자대로 통장에다 현찰로 바로바로 꽂아주겠다고. 그러니까 장장님 만주 군발 장장님 입장에서는 오케이지. 여기까지 되시죠. 그리고 나면 또 하나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만주의 독립군들이 엄청난 타격을 받는 거야. 이해되시죠? 왜냐하면 만주에서 일본군을 만날 일 없는데 중국군을 피해 다니는 건 얘기가 달라. 이해되시죠? 그래서 엄청난 시련을 당해요. 되시죠? 자, 그리고 나면 자, 독립군을 하나로 통합하자. 자, 3부를 하나로 통합하자라는 논의가 일어나게 돼. 자, 갑니다. 자, 이 독립군의 통합이라는 건 보세요. 이 통합이라는 게 현재 뭐로 돼 있냐면 현재 참정신 좀 전에 했잖아. 3부로 돼 있지. 참의부, 정의부, 시민부. 한 번만 더 갈게요. 자, 그러면 거대한 적 일본과 맞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통합해서 뭔가 이론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통일된 움직임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이게 독립군의 통합인데 당시에 만주에 독립군이 3부로 돼 있으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통합이야? 3부의 통합이지. 여기까지 되세요? 자, 그런데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북만주의 혁신의회, 남만주의 국민부야. 여기까지 되셨나요? 끝. 이렇게 하면 1930년대, 아니 1920년대 독립군의 활약을 다 했어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해볼게요. 한 번만 더. 자, 뭐라고요? 1920년대 맨 처음에 3.1운동 이후에 뭐야? 독립군의 편성. 여러분 잘 보세요. 자, 잠깐만. 여러분, 제가 마지막에 뒤에 가서 할 건데, 이제 제가 나중에 문제 풀어볼게요. 제가 푸는 걸 보여드릴게요. 디테일하는 건 놓치는 건 놓칠 수도 있다니까. 그리고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면, 무장독립전쟁은 단원 자체가 주는 압박감이 장난이 아니야. 그래서 무장독립전쟁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오면, 나뿐만이 아니라 그냥 다 같이 전사자들이 많이 생겨.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잖아. 그런데 잘 보세요. 무장독립전쟁이 되게 쉽게도 나오거든? 그런데 틀리잖아요? 그럼 여러분 되게 치명타예요. 왜냐면 남들이 맞추는 문제 틀리는 게 치명타야. 그걸로 떨어지는 거거든. 되시죠? 그러니까 여기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일단 잘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다시 가볼게요. 일단 스토리가 무너지면 끝이야. 알겠죠? 제가 스토리를 세울 테니까 갑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3.1운동 이후에 독립군의 편성이야. 그럼 편성돼서 하면 활약을 해야 되지. 그럼 일본과 싸워서 이긴 거야. 첫 번째가 홍범도의 봉우동 전투. 두 번째가 김자진의 청산리 대첩이야. 그럼 일본이 당하고 가만히 있어? 근데 일본이 이제 보복전 하는데 그 보복이 우리가 생각했던 상상 그 이상이야. 그래서 독립군의 실현이에요. 한 번이 간도참변, 그리고 간도참변 이후에 소련 영토로 넘어갔다가 소련군한테 또 배신당하는, 소련 적군한테 또 배신당하는 자유시참변. 그리고 나면 만주로 다시 돌아와. 그러니까 아까는 편성이었고 이번에는 아까 떠났던 팀들이 다시 와서 다시 자리 잡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오히려 간도가 빠진다 그랬잖아. 간도참변 이후에. 그러니까 북간도를 빵꾸 내고 옆으로 돌리면 밑에서부터 참정신, 밑에서부터 위로 참정신. 이게 뭐라고요?
삼부 형성이야. 여기까지 되신 거죠. 자, 그리고 나면 이게 사라진 줄 알았던 이 조선 애들이 또 나타났어. 그래서 이번에 일본 경목장이 나서서 이번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좀 한계가 있으니까 이번에는 뭐야? 중국 군벌과 뭔가를 좀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협정을 맺는데 그게 1925년 미세협정이야. 되시죠? 자, 그러고 나면 미세협정 이후에 독립군들이 엄청난 실현을 당하면서 자, 독립군 부대를 하나로 통합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통합의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는데 하나로 통합하는 데는 실패해요. 그래서 북만주의 혁신후에 남만주의 구민부예요. 여기까지 되신 거죠. 여기까지. 이게 1920년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로 가볼게요. 자, 1930년대는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자, 이제 제가 테마부터 가볼게요. 여러분은 그냥 그대로 보시면 돼요. 저만 적으면 되지. 자, 1930년대 가장 중요한 테마는 아까 제가 큰 거는 테마 잡았잖아. 1930년대 뭐라고요? 한중 연합작전이야. 한중 연합작전. 되셨죠? 자, 한중 연합작전 어떻게 가냐면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한조. 이런 말 했던 거 기억나세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는 이거 좀 이따 할게요. 그 다음에 만주에는 실제로 항일 유격대만 남게 되는데 잠시 후.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가 뭐였냐면 이번엔 1937년 중일전쟁이 터지고 나면 이번에 어떻게 되냐면 중국 본토에서 또 한 번의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져. 이 얘기를 제가 조금 전에 살짝 하고 왔어요. 그죠? 그럼 이제 다시 좀 제대로 해볼게요.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자,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한중연합작전 기억나시죠? 이게 이유가 뭐라고? 일본이 누구도 공격한 거야? 중국도 공격한 거야. 그러니까 우리랑 중국이 어떻게 돼? 일본한테 같이 맞았잖아. 그러니까 같은 입장이 된 거죠. 그래서 테마가 뭐라고요? 한중 연합작전이야. 한중 연합작전. 자, 그래서 만주에서 갑니다. 한조예요. 여기까지지? 자, 다시. 자, 그 다음 똑같이. 자, 중국 본토에서 한조예요. 되셨네? 그래서 아까 요거까지만 했어. 그래서 만주사변 이후에 만주에서 한중연합작전 한조. 중일전쟁 19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본토에서 한조. 이게 독립군 부대명인데 자, 부대명을 완성해 볼게요. 한이 뭐냐면 한국 독립군이에요. 제가 이 이름 계속 반복해서 할 거거든요. 끝나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이름이 잘 안 외워져요. 독립군 부대명이. 그래서 좀 이따 해볼게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조선혁명군이에요. 여기까지. 자, 한국 독립군 지휘관은 지청천이에요. 지청천. 그래서 지청천에 이게 사람 이름이랑 계속 매칭이 돼야 돼. 자, 그래서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이에요. 자, 그 다음에 조선혁명군은 지휘관이 양세봉이야. 그래서 양세봉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되죠? 자, 이렇게 한중연합작전으로 해서 중국과 싸워서 중국과 이제 몇 번 또 크게 또 승리하는 그런 전투도 있어요. 근데 결론 1934년이 되면 편하게 들으세요. 나중에 또 다시 올 거야. 1934년이 되면 만주가 완전히 일본께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국권 비탈 이후에 의병들이 국내에서 투쟁을 하기에 어려웠던 상황이랑 똑같은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34년 이후에는 만주의 독립군들이 대부분 다 어디로 이동하냐면 중국 본토로 이동을 해요. 그러면 1934년 이후에 만주에는 누구만 남냐면 항일 유격대. 그러니까 레지스탕스 활동을 하는 유격대원들만 남아. 되셨죠? 근데 요거는 제가 잠시 후에 다시 설명할 건데 이 항일 유격대가 일본과 싸웠던 가장 유명한 전투가 1937년 보천보 전투인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거의 없어. 되셨죠? 제가 좀 이따 설명이 끝나고 나면 여러분도 우리가 다 같이 공감하게 될 거예요. 되셨죠? 그래서 얘는 확률이 떨어지니까 제일 끄트머리에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바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37년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 본토에서 또 한 번의 한중연합작전이 이루어져요. 자, 갑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자, 조선 의용대예요. 그리고 여기에 한은 뭐냐면 한국 광복군이에요. 여기까지. 자, 다시 갈게요. 자, 그래서 중국 본토에서 이번에는 한조예요. 자, 조선 의용대는 지휘관이 누구냐면 김원봉이에요. 김원봉.
여기까지 되셨나요? 네. 자, 그 다음에 한국광복군은 지휘관 이름이 지청천이에요. 여기까지 되세요? 네, 다시. 자, 그런데 이 조선의용대의 일부 부대가 나중에 중국 국민당과의 갈등 과정 속에서 화북지대로 이동을 해요. 그래서 이 팀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화북지대 조선의용대라고 불러요. 그런데 이렇게 잠깐 불리다가 나중에 이름을 아예 바꿉니다. 그래서 이름을 나중에 이제 이 팀들이 뭐라고 바꾸냐면 조선의용군이라고 바꿔요. 이름을. 그냥 가만히 있어도 우리가 충분히 힘든데 막 나가서 이름을 바꾸고 이름도 유사하게 바꾸고 그래서 엄청 열받게 해요. 그런데 여기 또 여기 지휘관 이름도 비슷해요. 그래서 여기는 뭐냐면 김두봉이에요. 근데 어렵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중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헷갈린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좋게 생각하세요. 되셨죠? 그래서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은 제가 일단 1단락을 줘볼게요. 자, 한번 매듭을 하면 그러니까 여기 하고 잠깐 쉴게요. 저 이제 슬슬 쉴 때가 된 것 같아요. 되셨죠? 네. 좀만 버티면 돼. 자, 그래서 자, 지금부터 5분 안에 아니다. 10분 안에 무조건 쉴게요. 자, 갑니다. 아니. 5분 안에 깔 것 같아. 자, 해볼게요. 자, 혼자 뭐해? 자,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갑니다. 만주사변 이후에 한조, 중일전쟁 이후에 중본토에서 한조, 한조야. 이름이 안타깝게 좀 헷갈리긴 하는데 만주사변 이후에 한국독립군, 지청천의 한국독립군, 양세봉의 조선혁명군,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 중국본토에서 김원봉의 조선의용대, 지청천의 한국광복군이야. 되셨죠? 한조야. 그 다음에 지휘관이 거슬리는데 다시 해볼게요. 지휘관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여기 한번 보실래요? 여기 지청천과 여기 지청천이 보세요. 같은 사람일 것 같아? 다른 사람일 것 같아? 눈치 아무리 내가 공부 안 했어도 눈치로 같은 사람이겠어요? 다른 사람이겠어요? 같은 사람이지. 여러분 친구 중에 청천이 있어요? 전 있어요. 제 친구 중에 최청천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름 진짜 멋있지? 푸른 하늘. 그러나 내 아들한테 붙이기에 부담스러운 이름이야. 부담스러운 이름이잖아. 흔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와중에 지씨도 난이도 있어요. 지씨도 흔한 성씨가 아니야. 그래서 이게 이 조합이 이루어졌잖아. 그래서 이지청천 같은 지청천이에요. 되셨죠? 지청천이 중본토로 이동한 거야. 아까 말씀드렸던 서로군 정서의 호랑이 교관이었던. 되시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청천 얘기 나왔으니까 하나만 더 하면 지청천은 여러분 시험에 뭐라고도 나왔냐면 이청천으로도 나왔었어. 같은 말이야. 이게 왜 그러냐면 원래 본명이 지청천이야. 근데 지청천이 이게 가명을 많이 써요. 근데 옛날에 지청천뿐만이 아니라 원래 독립군 지휘관들이 가명이 많아. 아니 그렇지 않겠어? 왜냐면 대부분 다 목에 현상금 걸려있고 대부분 이런 사람들이거든. 이름 뭐야? 그때 제임스 본드 막 이래. 그 영화에서나 그러는 거지. 그렇잖아요. 누가 뭐 본명 말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가명이 많은데 그 이청천이 썼던 가명, 지청천이 썼던 가명이 뭐냐면 김청천, 최청천, 박청천, 안청천, 강청천 뭐 이런 거야. 되세요? 이게 지청천이 썼던 가명이에요. 그래서 김청천, 지청천, 최청천, 안청천, 강청천, 박청천 뭐 이런 거. 되세요? 나라면 이름을 바꿨을 것 같아. 근데 어쨌든 간에 이게 굉장히 많이 썼던 가명인데 그중에 지청천이 가장 많이 썼던 가명이 이청천이에요. 그래서 아예 실제로 지금 남아있는 독립운동사에 관련된 굉장히 많은 기록에 이청천이라는 이름으로도 많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과서에서도 실제로 지청천과 이청천은 그냥 같이 병기를 해줘요. 되셨죠? 그래서 혹시 이렇게 나와도 알아들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그대로 다 기출로 해도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럼 또 혼자 또 누가 속을 줄 알았어? 지청천이잖아. 그러면 틀린 거면 자기만 틀리는 거야. 이해되시죠? 혼자 똑똑했던 거야. 그래서 이건 경우가 달라요. 되시죠? 자, 그래서 지청천 했고요. 자, 그럼 갑니다. 그래서 자, 1930년대 한중연합작전 뭐라고요? 만주에서 한조, 중본도에서 한조야. 그리고 지청천과 원봉, 투봉, 쓰리봉이야. 끝. 되셨죠? 지휘관도 나름 룰이 있어.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지청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원봉, 투봉, 쓰리봉이야.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쓰리봉이 제일 먼저 왔어. 그래서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원봉에서 투봉이 나온 거야. 그래서 투봉은 원봉의 아류야.
그래서 티가 팍팍 나. 왜냐면 티를 안 내려고 그랬는데 티가 많이 나. 원봉에서 투봉이 나왔는데 이름도 비슷하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제 결론을 먼저 해볼까요? 아까 저희가 보여드렸는데 뭐가 제일 많이 나왔다고 지금까지? 네, 무조건 광고문건이에요. 네, 두 번째로 중요한 게, 물론 이게 다 중요한데 이 네 개가 중요한데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야? 조선의용대야. 한 번만 더 할게요. 그 다음에 여러분 김원봉이 누구야? 약산 김원봉이 한국 독립운동의 상징 같은 인물이야. 20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만주 길림에서 의열단이라는 열혈 조직을 만들었다. 만주 길림 농가의 한 창고에서 윤세주, 박효삼 등의 13명의 열혈 청년들과 만들었던 일본에게 공포의 대명사. 그래서 의열단 단원들이 국내에 잠입했다는 얘기만 들으면 국내 국경선의 검문 검색이 장난이 아니야. 여러분 일제강점기 일본 정부가 가장 잡고 싶어했던 조선의 독립군 누군지 아세요? 아니 조선의 독립군 지휘관. 우리나라 독립운동가 중에 일본이 가장 잡고 싶어했던 사람 누구겠어요? 여러분 지금 오늘 처음 만나서 그런데 보세요. 많은 사람 알잖아. 보세요. 수험생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뭐냐면 눈치야. 눈치. 그래서 우리 지금 무슨 얘기 중이었어? 외교부 얘기 중이었다. 그래서 자, 일본이 가장 잡고 싶었던 거 누구야? 김원봉. 아니에요. 사실은 안창호예요. 이렇게 얘기하겠냐고요. 제가 또라이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뭐야? 김원봉이야. 되시죠?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보면 아냐면요. 일제강점기 35년 동안 목에 걸린 현상금의 금액이 김원봉보다 금액이 센 사람이 없어요. 이게 일본이 김원봉을 얼마나 잡고 싶어 했는지를 가장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김원봉이에요. 한 번만 더 할게요. 자, 그래서 의열단의 김원봉이야. 의열단의 그 김원봉. 의열단 단원들, 일당천의 의열단 단원들이 중심이 돼서 만든 단체가 조선의용대예요. 무조건 이걸 외우는 거고, 그 다음에 투봉은 원봉의 아류예요. 그래서 똑같이 그냥 투봉으로 와주시고 조선의용대를 아류니까 그냥 어차피 군대잖아. 그러니까 그냥 군으로 바꾸시면 돼요. 되셨죠? 헷갈린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냥 하나를 외워서 같이 얘도 그냥 보너스로 간다라고 생각하세요. 어차피 생각해도 결과는 똑같으니까. 되셨죠? 네. 그래서 1930년대 만주에서 한조, 중포도에서 한조, 지청천가, 원봉, 수봉, 쓰리봉이었어요. 여기까지 되셨나요? 자, 그러면 끝. 이렇게 해서 이제 2회독 끝났어. 그러면 이제 우리 쉴 때가 됐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딱 2회독 있죠. 자, 요 상태까지만 하고요. 쉬는 시간 가질 테니까 제가 지금 20분이 좀 넘었으니까 25분 다 돼가거든요. 맞아요? 제 시계? 제 시계 맞아요? 자, 그럼 제가 40분에 돌아올게요. 되셨죠? 그럼 그동안에 환시 갔다 오시고 그 다음에 문제 좀만 보세요. 됐어요? 참 15분 주면서 많이도 시키는구나. 그러지 마시고요. 되셨죠? 네가 한번 해봐. 그러지 마시고요. 자, 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시면 얼마나 풀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보세요. 딱 우리 몇 번 했어 이거. 무대도 이렇게 어려운데 조금밖에 안 했잖아. 그래도 두 문제 중에 한 문제 맞을 수 있어. 제 말이 맞는지 틀린지 해보세요. 자,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